네. 이제 그래서 그 멜로뽕띠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쓰여진 이제 논문이고, 세잔의 회의라고 하는 그 제목에 담겨 있는 의미는 데카르트, 그러니까 그 회의의 철학자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그 회의를 이제 화가의 입장에서 그 가지고 와서 이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미와 모임이라는 책은 이제 크게 보면 논문들이 쭉 모여져 있는데, 논문들에 꼭 일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멜로뽕티가 예술에도 관심이 있었고 정치에도 관심이 있었고 뭐 철학 사상에도 관심이 있었고 이랬거든요.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일부가 예술에 해당하는 이제 논문들이 모아져 있고, 그 예술에 해당한 논문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회화, 세잔의 회화, 그 회화고, 두 번째는 소설과 형이상학은 보바르의 소설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 문학. 그다음에 세 번째 스캔들을 일으킨 작가, 이건 사르트르의 소설. 그다음에 네 번째 영화와 새로운 심리학은 그 멜로뽕티가 지각 현상학에서도 게슈탈트 이론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지각을 할 때 난 컵을 지각을 하네, 뭐 난 책을 지각을 하네, 이렇게 하는 건 대상 지각인데, 이 대상 지각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는 관념을 지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건 책상이고 뭐 이건 책이고 이건 컵이고 하니까 이건 감각에서 지각하는 게 아니라 관념으로 지각을 하는 거다, 표상으로 지각을 하는 거다라고 그걸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대상을 지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그 풍경, 전체의 구조를 지각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컵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지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지각하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지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지각현상학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우리가 영화를 감상을 할 때 그 주제나 테마를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그 형식들, 그러니까 소리와 장면과 몽타주와 뭐 이런 것들이 불러내는 의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여자아이가 관에 누운 다음에 그 남자의 얼굴을 비춰주거나, 아니면 수프에 담긴, 그러니까 접시에 담긴 수프를 보여준 다음에 그 남자 얼굴을 비춰주고 하면은 그 남자의 얼굴이 매번 다르게 비춰지거든요. 한 번은 슬프게 비춰지고, 한 번은 먹고 싶은 사람처럼 비춰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파티 장면 다음에 그 남자 얼굴을 비춰주면은 이렇게 즐거운 얼굴도 비춰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영화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테마를 지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장면들 사이에서의 조합과 그 구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지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감각에 의한 의미의 생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게슈탈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영화를 이제 새롭게 그 의미를 끌어내는 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영화에 대한 그 논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술에서 지금 회화, 문학, 그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상이라고 해서 뭐 주로 실존주의와, 그러니까 멜로뽕티는 헤겔주의자이기도 하고 막스주의자이기도 했었거든요. 둘 다 주의자인데, 이 사람의 이론은 되게 독특한 게 헤겔도 실존주의자고 막스도 실존주의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게 더 큰 틀이고, 헤겔도 실존주의를 이해하고 막스도 실존주의를 이해해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 이제 4개를 이렇게 쭉 연결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정치라고 해서 정치에 관한 이제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니까 이제 그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이제 넣어서 이렇게 크게 3부로 이제 엮은 그런 책인데, 이제 제일 처음에 세잔의 회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잔의 회의를 처음 읽어보실 텐데, 그냥 이게 멜로뽕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이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냥 세잔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냥 세잔의 전기를 이야기한 건데, 이게 멜로뽕티가 말하는 현상학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키워드를 이 사람이 소개하진 않았는데, 그 키워드는 세잔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게 리얼한 걸 추구했다고 얘기해요. 리얼, 실제를 추구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리얼, 실제가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실제를 둘 중에 하나로 놓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론, 바깥에 있는 인간하고 상관없는 저 바깥에 있는 그 실제, 그냥 외부 실제, 아니면 그거를 인간이 머릿속으로 갖고 온 관념적 실제,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멜로뽕티는 실제는 저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어떤 진리를 포착한 나의 관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의 만남의 과정에서 실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실제가 이제
바깥에 있는 건 즉자고, 그러니까 사르트르식으로 보자면 그냥 외부 실자니까 인간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냥 즉자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대자잖아요. 내가 의식하는 거. 결국 즉자와 대자는 이미 다 만들어져 놓은 그 전체인 거고, 그냥 바깥에 있다, 안에 있다, 이 둘뿐이지, 그런 즉자적인 방식으로 실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실제 안에 모든 변화도 없고 그냥 늘 똑같은 세계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부랑 내가 만나는 장소에서 있는 그 실제라면 그 실제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풍부하고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멜로뽕 때는 그 실제를 이야기할 때 저 즉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론도 아니고 내 관념론도 아니고 이 만남의 과정에 있는 게 실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그럼 주관적인 실제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주관적인 실제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 현상학적 환원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모든 선입관과 모든 편견 같은 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마치 인간이 처음 이 세상에 나온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자연, 그때 경험하게 되는 그 자연의 모습, 이게 이제 그 실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그런 종류의 환원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연에 처음 떨어진 한 인간이 그 자연을 경험할 때 그 자연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나타나고 경험되는지,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게 이제 그 회화의 목적이고, 세잔이 계속 그 과정을 추구했다고 봐요. 그런 종류의 실제를.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매번 마치 이 세상이 낯선 것 같이 느껴질 때, 매번 낯선 것 같이 느껴질 때, 이거는 매번 또 내가 새롭게 그 실제를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걸 계속 배제를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걸 배제를 하고 매번 내가 처음 이 세상을 경험하고 처음 낯선 걸 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멜로뽕 때는 회화 안에서의 실체에 추구하는 방식이랑 이제 유사하다고 봐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그 보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방식일 수도 있잖아요. 매번 이 사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뭔가 좀 더 이렇게 예민한 시선을 가지고, 섬세한 시선을 가지고 그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뭔가 나의 그 행동의 동기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멜로뽕띠가 이제 실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인 실제예요. 현상학적인 리얼하다고 할 때도 이제 현상학은 늘, 그러니까 현상한다고 하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그 순수한 그 상태 그대로 나한테 비춰진다, 이제 나한테 나타난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현상을 추구하는 게 이제 화가의 작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보자면 세잔이 추구했던 바와 멜로뽕띠가 현상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실제와 같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논문이 그냥 세잔에 대한 전기를 쭉 흐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란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그 실제란 무엇이고, 이제 철학자가 추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화가가 지금 추구하는 그 실제가 과연 다른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멜로뽕띠의 화가다 그러면 세잔을 주로 얘기하고, 뭐 들레즈의 화가는 누구죠? 들레즈의 화가는 뭐 베이컨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멜로뽕띠의 화가는 세잔인데, 또 실제로 세잔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누구보다도 멜로뽕띠가 세잔보다 세잔을 더 잘 이해한 약간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세잔은 그림을 그리니까 보통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 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굳이 말로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세잔도 마찬가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멜로뽕띠가 오히려 세잔보다 더 세잔의 머릿속이라든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하는 그런 철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렇게 멜로뽕띠를 이야기하는 건지 세잔을 이야기하는 건지 약간 혼동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세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읽어가면서 할게요. 네, 이 전기는 멜로뽕띠의 전기예요. 멜로뽕띠는 1908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그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53세가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출세를 해요. 그러니까 콜레주 드 프랑스라고 하는데, 콜레주 드 프랑스는 모든 대학을 다 거친 다음에 그 석학들만 들어가는 곳이 콜레주 드 프랑스거든요. 근데 그 콜레주 드 프랑스를 45살인가에 들어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죽으면 그 자리를 대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 60이 지나서 한 50이 한참 지나서 이게 들어가는 건데 45세에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출세한 사람인데, 또 그렇다고 보면 멜로뽕띠가 막 출세 지향주의자일까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제 멜로뽕띠가.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인간성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인간성은 두루두루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별로 미움 같은 거 이제 안 사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 것 치고는 너무 일찍 죽죠. 53세에 이제 죽었는데, 그때 그 죽은 것도 그 엑상프로방스, 전화기가 어디서 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잔이 그 나중에 보면 시기적으로 이제 말년에 엑상프로방스에 가서 계속 생트 빅토르 산을 그리고 사람들 초상화를 그리고 하거든요. 근데 멜로뽕띠가 61년에 이제 엑상프로방스에 별장을 하나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여름 방학 동안 거기 이제 바캉스 동안 한 2달 동안 내내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 과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엑상프로방스에 있는 별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당시에 예술 잡지에서 멜로뽕띠한테 청탁한 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글도 쓰고, 그때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쓰고 하느라고 별장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죽어요. 근데 아무도 죽는 걸 보지 못한 거죠. 혼자 글을 쓰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 죽었을 때 세잔느가 있었던 그 고장에서 별장에서 글을 쓰다가 죽었는데, 그 앞에 그 책이 데카르트의 디옵트리크라고 해서 시각이론을 쓴 책이 있거든요. 데카르트의 시각이론에 대한 책이 이제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데카르트의 시각이론이 그만큼 강력한 거였고, 도대체 저 시각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분명히 다른 시각이론이 있을 텐데, 저걸 극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데카르트의 저 시각이론을. 그래서 그 중에 자기의 가장 스승이자 적인 것처럼 이제 그런 책을 앞에다 놓고서는 결국 죽은 거죠. 죽고 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사후 저작으로 해서 본인이 완성해서 나온 책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데카르트에게 비판을 하는데, 본인이 완성한 책이 아니라 나중에 친구가 이제 엮어가지고 책을 내요. 하여튼 이제 결국 그 시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비전 이런 것들이 멜로뽕띠한테는 정말 죽기 전까지 계속 그 자기를 사로잡은 주제였고 이제 고민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보면은 제가 이제 락강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시각은 특히 무의식하고도 시각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시각이 갖고 있는 그 함축, 이거는 굉장히 다양해서, 단지 내가 그러니까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 축소하기에는 시각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의 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충분히 고민을 했을 만한 이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데카르트적인 시각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시각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많은 게 그 아래 깔려 있는 거고, 이제 멜로뽕띠 그런 걸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그 전기인데, 예, 그래서 1908년에 태어나고 26년부터 30년까지 고등사범학교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학교예요. 근데 여기서 철학 교수들을 양성을 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철학 교수 아그레가시옹이라는 그 철학 교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치면 고등학교 철학 교수도 되고 대학교 철학 교수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관이 없이 철학 교수가 되기 위한 이제 시험을 치르기 위한 학교가 고등사범학교고, 고등사범학교는 이제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정말 엘리트들만 불러다가 돈을 줘와서 나중에 네가 이제 철학 교수를 하면서 기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렇게 다니다가 30년에 시험을 통과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병역 의무를 마치고 고등학교에서 철학 교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리옹 대학으로 이제 옮겨요. 리옹 대학으로 옮기고, 그 중간에 그
철학 박사 학위를 받죠. 근데 이 당시에는 프랑스가 지금은 대학 박사 학위라고 해서 국가 박사 학위랑 대학 박사 학위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학에서 학위를 주는데, 이 당시에는 국가 박사 학위라고 해서 훨씬 더 박사 학위 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박사 학위는 뭐 푸코가 쓴 말과 사물인가요? 감시와 처벌인가?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저라고 하는 것, 들레즈의 대표적 차이와 반복, 그 다음에 멜로뽕띠의 행동의 구조인가? 지각 현상. 하여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주저라고 하는 게 국가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국가 박사학위는 단지 뭐 앞으로 연구하는 첫 단계의 학위다 이게 아니라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학위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멜로뽕띠가 45년에 이제 국가 박사학위 논문이 행동의 구조네. 행동의 구조를 쓰고, 그 다음에 지각 현상학을 1945년에 쓰고, 이 두 책이 곧바로 그의 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리옹대학 교수로 채용이 되죠. 그리고 또 멜로뽕띠가 갖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도 레땅 모데르느라고 해서 현대지가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사르트르랑 같이 둘이 그 잡지를 창간을 해요. 그래서 이 잡지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꾸준하게 내는 그 창간을 하고, 나중에는 이 현대지 때문에 또 사르트르랑 의가 갈라져가지고 이제 싸워서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 다음에 52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일찍 저 석학에 들어가는 학교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52년에 콜레지 드 프랑스로 들어가요. 콜레지 드 프랑스에 취임한 교수들의 기조 강연, 그러니까 취임하면서 취임 강연 같은 걸 하는데, 그 취임 강연은 거의 뭐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정도로 항상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강연들이거든요. 그 강연에서 철학 예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 강연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정치, 심리학, 예술 모든 분야에 그가 모든 책들, 저서들을 남겼고, 특히 휴머니즘과 테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휴머니즘과 테러를 남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나중에 저는 이제 예술이나 철학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막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박사 논문 심사를 할 때 거기 들어오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는 아니었고 한 분이 이 휴머니즘과 테러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그 모든 대학생들이 굉장히 숭배하면서 읽었던 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그러니까 사르트르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책이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그 스탈린주의랑 막시즘, 그러니까 이때 지식인들은 다 막시스트였거든요. 막시스트였는데 이때 스탈린주의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막시스트들이 막 회의를 일으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소련 붕괴되고 나서 그 좌파들이 갈 길을 잃은 것처럼 이 당시도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썼던 책이 휴머니즘과 테러예요. 근데 그런 책도 쓰고, 뭐 의미와 무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이제 후기에 가서는 기호들, 변증법의 모험 같은 저작을 내놓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사후에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계의 산문, 눈과 정신 이제 이런 책들을 엮어서 냅니다. 자, 그래서 세잔의 회의를 보면 이제 세잔의 그 시기를 구분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둠의 시기가 있고, 세잔의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는 인상파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프로방스의 시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잔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논문에 나온 건 아닌데, 세잔은 인상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입체파이기도 하고, 거의 모든 현대 회화의 그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두 다 야수파도 들어있고, 모든 그 현대 회화들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시기들을 보면은 그 모든 시기들을 다 거쳤어요, 세잔이. 이제 거치는 그 내용들을 이 논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잔의 회의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30페이지요. 1945년에 쓴 논문이고, 이 논문은 그러니까 지각 현상학이랑 같은 해에 쓰여진 논문이에요. 그리고 멜로뽕띠는 이 논문에서 감각세계, 세잔한테는 이게 감각세계가 아니라 세잔의 표현으로는 자연이라고 부르는데, 어쨌거나 감각세계와 화가의 눈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사물의 생성, 자, 이것을 게슈탈트 이론에 빗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슈탈트 이론이 아까 게슈탈트는 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스트럭처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독일어에서 이게 형태라는 뜻인데 형태이기도 하고 구조이기도 해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 컵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다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경을 경험을 할 때에도 그 낯선 여행지에 딱 가서 낯선 곳에 가면은 우리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방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 전체를 내 눈 안에 담잖아요. 낯선 곳에 딱 떨어졌을 때 이제 그래야지만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도 확인을 하고 그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이곳이 내 환경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게슈탈트 형성이 되는 건데 멜로뽕티의 세잔이 이제 그런 종류의 그림을 추구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감각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감각세계는 뭐 향기가 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뭐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모든 복합적인 감각들이 이렇게 산재해가지고 막 펠린처럼 떠다니는데 그것을 세잔이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걸 하나의 풍경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잔한테 이제 리얼한 거고 현상학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도 리얼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화가의 눈과 화가의 몸과 저 자연세계, 감각세계가 만나서 어떤 풍경을 형성을 하는가, 어떤 구조를 형성을 하는가. 나중에 세잔이 보면은 자기는 복숭아를 뭐 사과를 그리는데 우리 사과하면 그냥 빨간색만 떠오르잖아요. 빨간색, 뭐 윤기가 있는 거. 자기는 그림 속에 저 사과의 향기와 어떤 맛까지도 표현을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화가한테 보면 어떤 절대 과제라는 거죠. 이제 그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시려고 하는 게 절대 과제인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멜로뽕테가 세잔의 회의에서 그 세잔의 그런 노력을 이제 추구하는 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각 세계와 그것이 화가의 눈을 거치면서 혹은 화가의 몸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그 풍경들 혹은 사물들의 형태들 생성 이걸 설명하고 있다. 세잔의 회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멜로뽕티는 인상파 회화를 논하면서 세잔이 인상파 회화와 갈라지는 지점을 지적을 해요. 두 번째는 세잔 회화 안에서의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세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가 어떻게 세잔의 그림으로 이행되는지, 그림으로 이제 옮겨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잔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67세를 맞이하던 1906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자연에 대해 연구하고 느리게 진전했던 것 같다. 회화는 세잔한테 세계였고 세잔이 실존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1852년 부르봉 꼴리주에 있을 때 세잔은 분노와 우울증으로 그의 친구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잔이랑 에밀 졸라랑 그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다는 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제 그때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었어요. 에밀 졸라랑 그 세잔이랑. 7년 뒤에 이제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세잔은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아버지가 은행원이었는데 아버지한테 자기를 파리로 유학 보내달라고 요구를 감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세잔은 그림이나 뭐 이런 섬세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엄해가지고 약간 짓눌려 있는 이제 이런 상태였고 이제 에밀 졸라는 이태리에서 온 이민 가족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세잔한테 넌 너무 미약하고 너 왜 너의 재능을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부추기고 뭐 이런 좀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졸라의 편지는 세잔의 불안정성, 약함, 우유부단함을 이제 책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세잔은 파리로 왔는데 이제 이렇게 적는다고요. 나는 장소를 바꾸기만 했을 뿐이고 다시 또 권태가 나를 따라왔다. 이거는 우리 김수영 수필에 보면 김수영 시의 정반대죠. 김수영은 그 시에서 보면은 자기가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데 혁명이 안 될 때 나는 그냥 방을 바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장소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잔을 장소를 바꿨는데도 자기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는 토론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토론은 그를 피곤하게 하기 때문이고 그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될 수가 없었다. 42세에 세잔은 일찍 죽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유언을 작성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 30년 더 살았죠. 46세 6개월 동안 그는 어떤 광적이고 요동치고 가혹한 정렬을 겪었으며 그에 대한 해결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해 그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51세에 이제 그는 파리에서 떠나서 엑상프로방스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는 자신의 재능에 가장 적합한 자연을 되찾기 위해 이제 엑상프로방스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엑상프로방스로 돌아오는 거를 또 다른 역사가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연으로 돌아온다? 어머니와 누나가 살아있었거든요.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 유아기의 환경으로 돌아온다. 이렇게도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누이로 피난하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그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아들한테 의지하게 되고 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삶은 늘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약간 신경증적인 불안 같은 걸 늘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익숙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엇인가 이념적으로 뭘 주입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우리 앞에서 은유를 배웠는데 갈고리 은유를 썼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갈고리로 잡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고독에 놓이는 걸 좋아했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념적인 간섭을 싫어했었고 누군가가 심지어 이렇게 딱 툭 치고 지나가도 밤새 동안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못 견디고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어떤 고독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고독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익숙한 모든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 조건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무엇인가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고 이제 웰러붕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굉장히 불행했지만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념적인 간섭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약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자연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롯이 자기가 자연을 대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웰러붕크는 이제 해석을 해요. 예, 세자는 신체 접촉을 극도로 혐오했으며 어떤 아이가 그의 곁을 지나가면서 그를 때린 사건에 이제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 위에 갈고리가 놓이지 않게 하겠다고 이제 말했고 이 갈고리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틀리에에 여자 모델의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신부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용문인데요. 제가 인용문을 책의 번역본에서 안 갖고 오고 불어본에서 제가 번역한 거를 직접 갖고 왔는데 둘 다 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제가 번역한 것도. 그래가지고 왜냐면 예전에 번역해 놓은 거라 가지고 제가 좀 다듬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비슷비슷하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알아가지고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인간들과의 유연한 접촉의 상실, 새로운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함, 습관으로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환경으로의 도피, 이론과 실천의 혹독한 대립, 갈고리와 고독한 자의 자유의 혹독한 대립, 이 모든 증상들은 병적인 구성에 대해 말하게끔 한다. 가령 그레코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것은 정신분열증이라고. 자연에 대한 회화라는 이념은 동일한 약함으로부터 세잔에게 발생한다. 자연, 색깔에 대한 그의 극도의 관심, 그러니까 어텐션, 자신의 회화의 비인간적인 특징. 그래서 실제로 회화 안에서도 사람을 그리는데 그 사람의 정서가 담겨있는 자기의 어떤 관계성이 정서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정서가 담겨있는 게 아니라 약간 마네킹 같은 사물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렸다고 해요. 자신의 회화의 비인간적인 특징, 그는 대상을 그리듯이 얼굴을 그려야 한다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그의 헌신은 오로지 인간적 세계로부터의 도피, 그의 휴머니티로부터의 소외일 뿐이다. 자, 심리학에 의한 설명에 많은 자료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세잔의 회의는 하지만 달리 읽혀질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신경쇠약을 계기로 해서 모두에 대해 타당한 예술 형식을 구상했다는 그런 가능성이 남는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마치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자연을 바라볼 수, 즉 응시할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의 의미는 그의 삶에 의해 규정될 수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 혼자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특성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게 모든 주관적인 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초기에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래서 1870년대 어둠의 시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세잔의 그림들을 보면 약간 야수파 비슷하게 막 납치, 살인, 강간, 뭐 폭력 이런 게 막 잔뜩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구절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있었던 어떤 폭력적인 장면 같은 것들. 자, 1870년까지 최초의 그림들은 납치, 살인과 같은 채색된 꿈들이었다. 그것들은 감정들로부터 오며 무엇보다도 감정들을 유발시키기를 원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유발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들은 언제나 커다란 윤곽선들에 의해 그려졌으며 몸짓들의 가시적인 국면보다는 그 몸짓들의 도덕적 형상,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어떤 정서적, 그러니까 뭐라 하면은 그 윤리적인 의미보다는 그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 정서적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세잔이 이후 회화를 이해하는 데 빚졌던 화가는 피사로였으며, 그러니까 한참 그렇게 그리다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삶에 대해서 너무 힘겨우니까 이제 그런 감정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피사로를 만나요. 이제 피사로는 이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의 대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리 근처에 정원이 딸려 있는 자기의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모든 인상파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뭐 이제 파티를 즐기고 이제 이랬대요. 근데 세잔이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피사로가 세잔을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 사교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피사로를 만났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어떤 상상된 감정적인 장면이 아니라 외향들에 대한 정확한 연구, 그러니까 어피어런스에 대한 정확한 연구, 인상파 화가들이 그러니까 빛에 의한 그 외향들의 표현들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 외향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로 방향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아뜰리에의 작업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작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잔은 움직임을 포착하려고 했던 바로크적 기법, 바로크라고 하는 게 주로 강한 색상, 그 다음에 역동적인 선을 통해서 감정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바로크적 기법을 버리고 인상파적인 그 외향에 대한 성실한 묘사로 이제 바뀌게 돼요. 병치된 작은 터치들과 선형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피사로랑 만나서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인상파주의랑 또 결별을 해요. 인상파주의랑 결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상파 화가들이 추구했던 게 빛을 그린다는 거잖아요. 빛이 반사돼서 빛을 그리게 되면은 결국 그 사물을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빛을 그리다 보면 사물은 사라지고 없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사람들은 대기만을 그리고 빛만을 그릴 뿐이지 저 빛과 대기가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저 무게가 있는 부피감이 있는 사물 이걸 다 이제 약간 지워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에 제가 리얼한 거 얘기했잖아요. 리얼한 걸 이제 그냥 환상으로만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세잔이 이제 인상파화가랑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그리는 건 좋은데 대상이 사라지고 없더라. 그러니까 사물이 사라지고 없더라. 이런 걸 깨달은 거죠. 인상파 화가들은 대상의 고유한 색을 포기하고 빛과 공기의 껍데기를 색으로 표현한다. 그 결과 실제로 인상파 화가들은 점점 더 이게 그 빛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보색을 점점 더 강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과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대상으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대상을 묘사하기보다는 그 아트모스페어, 분위기를 표현한다. 자, 그래야 대상은 이제 분위기 아래로 가라앉고 그 대상 고유의 무게가 사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인상파가들은 빛은 검은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데 세잔은 검은색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검은색을 쓰면서 나는 빛을 그리는 게 아니라 대상을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팔레트에서도 이제 다른 거죠. 그 인상파가들이 그렸던 거, 사용했던 방식이랑. 자, 그래서 세잔의 팔레트에는 7가지의 색깔 대신에 다른 검은색이 포함된 다른 색깔들이 있었고 이 검은색의 사용은 대상을 재현하는 그 빛의 재현 혹은 분위기, 아트모스페어 너머에서 대상을 되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자, 대상은 더 이상 반사광들로 덮이거나 공기와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멸되지 않으며 마치 그 대상이 내부로부터 은밀하게 빛이 방출되고 빛이 그 대상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니까 인상파가랑 반대죠. 인상파가는 바깥에는 빛이 대상이 부딪혀서 나오는 건데 마치 그 빛이 대상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 대상에서 나오는 색을 그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자는 빛이 대상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결과 견고함과 물질성이라고 하는 인상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물질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더 리얼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왔다. 그래서 세잔이 목표로 삼았던 것은 자연과 예술의 일치이다. 즉 어떻게 자연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예술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가 고민했던 문제이다. 자, 이게 자연이 되어가는 것, 사물이 되어가는 과정. 자, 이게 그 현상학으로 하면은 정태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생적 현상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적 현상학은 그러니까 이미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본질 같은 거죠. 인간이 그것을 체험함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본질들이 이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생적 현상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본질이 아니라 그 체험과 동시에 풍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내가 그 사물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 사물이 사물로서 자기 정립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세잔이 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잔의 그림을 생트빅토르 산을 보면은 우리가 세잔을 흔히 얘기할 때 세잔은 면을 주로 그렸다, 뭐 원통, 뭐 삼각뿔, 뭐 이런 걸 그렸다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면들만 보여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점점 그 형태가 어렴풋한 형태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이제 그 풍경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종류의 그림을 이제 세잔은 그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는 이런 거야라고 해서 고정된 본질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사물이나 그 풍경이 내 눈과 함께 그것이 자기의 모습을 얻어가는, 형태를 얻어가는 과정처럼 이제 만들어져 얻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세잔은 생트빅토르 산을 보면서 그런 풍경을 봤다는 거예요. 이미